지금부터 170회 키스텝 수요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조정평가본부장 전승수입니다. 저희 키스텝에서는 과학기술 이슈와 연구개발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중점 토론하고 주요한 대안들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환적 혁신 정책과 융합적 기술 전략을 중심으로 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럼은 온라인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녹색 기술 전환과 에너지 혁신 생태계 전략을 주제로 그린 전환, 탄소 중립, 소형 모듈 원자로, 청정 수소 기술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주제 발제 및 토론에 앞서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병선 원장님의 개회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이렇게 멀리까지 발제와 또 토론에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후 위기를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피부로 가장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밤잠을 설칠 정도로 지금 잠을 자기 어려울 정도로 더워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기후 위기가 이런 개인 생활뿐만 아니고 국가 전 세계적인 산업적 피해도 굉장히 지금 크다고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손실이 약 2,100억 달러라고 추산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2100년까지 매년 3%의 글로벌 GDP가 손상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50년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매년 약 4조 원 달러를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서 지금 세계 주요 각국도 그린 전환을 위해서 탄소 중립 정책들을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소 국경세나 또는 각 기업들은 알리백을 지금 첨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고요. 이를 위해서 제도적인 또 정책적인 각종 방안들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연구개발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화석연료 사용 비율이 전 세계 81%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종전과는 다른 어떤 파괴적인 새로운 기술 혁신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특히 차세대 태양전지라고 하는 페로브스카이트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효율을 달성하는 그런 연구 업적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업화 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요. 이와 함께 이제 태양력, 풍력, 또 조력,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종전하고 다른 새로운 어떤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또 탄소 포집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를 해주실 텐데, 수소하고 SMR, 소형 모듈링 원자력 파트에서도 계속 새로운 기술 혁신과 또 정부 연구와 투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에 대해서 좀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녹색 기술 전환과 에너지 혁신 생태계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의 발제를 맡아주신 키스텝의 김성교 연구위원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카이스트 이정익 교수님, 에너지기술평가원의 박진남 PD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신 분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토의 결과가 향후 정책 기획에 반영이 되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자 및 패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김성교 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이정익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박진남 청정수소 PD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발제 순서는 먼저 탄소 중립과 녹색 전환에 대해서 김성교 연구위원님이 먼저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 소형 모듈 원자료, 다음으로 수소 에너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탄소 중립과 녹색 전환 전반에 대해서 김성교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발제를 맡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성규입니다. 저는 녹색 전환 전반과 에너지 혁신 생태계 전반에 걸친 전략 방향에 대해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 시점은 되게 중대한 시점으로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피해와 또 대응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나오는 연구 결과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 피해가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일관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후 위기가 기후 재앙으로 전환되면서 그런 우리 인류가 감당해야 될 피해가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고 심각해지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23년 WEF 같은 경우에는 GDP의 1.5에서 2.8%의 연간 피해가 우리에게 직면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 연구인 2024년 네이처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연간 19%의 생산성 손실이 온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이 20% 정도가 그런 기후 피해로 인해서 촉발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이런 기후 위기가 전 지구적인 것과 동시에 어떤 지역별 차별이 존재하는데 특정 지역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탄소 중립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역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 결과는 한층 더 나아가서 이제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공통점은 시간이 점차 흘러갈수록 그런 기후 대응을 빠르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에 IMF의 연구 결과가 가장 많이 인용되는 어떤 연구 보고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2050년까지 질서 있는 탄소 중립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7%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고탄소, 화석연료 기반의 생태계에서 저탄소 생태계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한다면 비용 투자보다 어떻게 보면 편익이 더 커지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역시 관련해서 대한상의와 같은 연구기관에서는 그런 투자 편익이 2050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기후 변화를 어떤 피함으로써 얻게 되는 총 이익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라는 어떤 조심스러운 연구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최대한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기후 위기 피해를 막을 수 없고 장기적으로 저탄소 생태계가 우리 인류 전반에 걸쳐서 큰 이익이 된다라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화석연료 80%를 의존하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 과연 질서 있는 전환이라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2021년은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탄생 자체가 그런 70년대의 오일 쇼크에 대한 에너지 안보로 인해서 유엔 산하에 수립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석유 산업 전반의 이해관계에 함께한다라는 어떤 비판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왔는데요. 최근 2021년에 탄소 중립 로드맵을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국제에너지기구가 그런 정책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런 부분에서의 노력에 함께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당시 탄소 중립 로드맵이 선언됐을 때에는요, 많은 에너지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기술 전문가들이 상당히 담대하고 도전적인 목표가 던져졌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 같은 경우에는 2040년, 2050년 각각 제한된 목표들 자체가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보다는 새로운 에너지 경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이 상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2021년 이후에 전 세계가 겪게 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현실성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각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갈라놓은 어떤 공급망 고립이나 분열된 세계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그런 과연 탄소 중립이라는 범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에너지 정책의 3대 방향인 기후 환경, 에너지 안보, 그리고 경제 성장이라는 이런 세 개의 방향에서 코로나 시기에 화석 연료가 수요가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을 때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었다면 코로나 이후에서의 경제 성장과 또 분열된 어떤 글로벌 경제 생태계에 대한 대응의 측면에서 볼 때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들이 더 강조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가치의 이동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볼 때 과연 탄소 중립 자체가 현실 가능한 목표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2023년 국제에너지기구는 그런 탄소 중립 로드맵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여전히 도전적이고 어렵지만 탄소 중립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2050년 목표를 보게 되면 재생에너지, 어떻게 보면 전 현재 전력 생산의 한 15에서 20%를 차지하고 있는 재생에너지가 전력 부분의 90%를 차지해야 되고,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2배 정도에 되는 부분들이 발전량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 수소 기술 역시 상당한 수요를 차지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기존과 다른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상존되어 있지만 여전히 기술 경로적으로, 경제사회 경로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과 여러 가지 에너지 업계에서는 다양한 이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 로드맵은 범국가적인 목표, 어떤 가야 할 길, 당위성을 제시한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에너지 기구에서는 각각의 목적과 현실의 추세를 방향해서 그런 에너지 전환의 어떤 여러 가지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50년 기준에서 볼 때 에너지 총량으로 표현되어 있는 하단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표의 하단에 있는 점선과 이런 부분을 표현된 것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을 가능한 경로로 했을 때의 예상인데요. 어떻게 보면 화석 연료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완전히 역전된 화석 연료의 급진적인 감축을 가정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저탄소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정체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막을 수 없다라는 다양한 목표들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서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퇴출 이라는 그런 주장들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아래에서는 현실적인 어떤 방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탄소 중립은 이제 급진적인 목표이고, 다양한 상상력과 다양한 노력들이 추가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보다 현실적인 어떤 견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전망들을 보시게 되면 에너지 구성에 있어서도 어떤 특정 기술의 어떤 발전이나 경제성, 사회적 상황들을 고려해야 할 때 그런 각 에너지 전문 기관마다의 어떤 여러 가지 전망치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화석 연료 감축 속도가 과연 우리가 탄소 중립을 바라는 방향대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고요. 일예로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이전에 그런 석유의 피크 시대가 존재하며, 그런 석유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석유 수급 불안정이 아닌 가격 불안정과 석유 경제의 어떤 붕괴 위협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지만, 오펙과 오펙 플러스와 같은 어떤 그런 석유 생태계 관련 기관들에서는 여전히 석유 수요는 필요하며 적극적인 석유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기반 생태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예를 들면 2024년 상반기에 유럽에서의 전력 생산에서의 풍력과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를 했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어떤
기술적인 혁신과 빠른 확산으로 인해서 증가할 거라는 낙관적인 견해와 함께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불확실성과 간헐성에 대한 보완적 기술이 없다면 어떤 그런 전환 속도가 지체되거나 정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원자력 수소 기술 역시 그런 탄소 중립에 있어서의 중요 요소를 담당하는 기술로서 기술 혁신과 그런 산업 생태계 확장으로 인해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과 함께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존재하며 그 도전 과제에 대해서 과연 극복 가능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완전한 어떤 전망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상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결국에는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고려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최근에 S&P 글로벌이라는 에너지 정책 기관 다니엘 예긴스가 대표로 있는 기관에서의 전망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현실을 반영한 그 목표에서는 기술의 혁신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의 어떤 추세를 따르든 아니면은 어떤 불확실성에 의해서 지체가 되든 아니면 분열이 심화가 되든 우리가 원하는 2050년 1.5도를 달성하는 부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탄소 중립은 목표라기보다는 희망 상황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두 가지 경로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현재는 성숙하지 않은 CCS가 전폭적으로 확장되고 기술 성숙이 빨리 이루어지는 가속화된 CCS 경로와 함께 아니면 수소, 원자력 그리고 재생에너지, 배터리 여러 가지 어떤 탄소 중립 기술들이 다양하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다중기술 경로만이 이러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범국가적 글로벌 목표라는 그런 부분에서 기술의 역할은 매우 중대하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혁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짧게 파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의 재생에너지 연구기관에서는 태양과 풍력을 기술 혁신을 통한 시장 창출의 대표 사례로 뽑고 있습니다. 사실 15년 전, 20년 전만 돌아간다면 당시의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주력 에너지원이나 주요 에너지 자원이라기보다는 대체 기술, 얼터너티브 에너지로서의 하나의 가능성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의 경제성이 모두 개선되었고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의 어떤 빠른 확산이 가능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년 전의 모든 에너지 기관 아니면 어떤 산업 정책 기관에서의 전망에서 재생에너지의 어떤 2024년의 현재 모습을 정확하게 예측한 기관은 없습니다. 그 의미는 그 사이의 기술 혁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고 그 기술 혁신이 선순환 구조로 시장에 안착해서 지금의 탄소 중립 아니면 에너지 전환에 가속화되는 데 기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 중요해지고 있는 어떤 재생에너지 확산 측면에서 볼 때 태양광의 효율을 높인다든지 풍력의 어떤 생산성을 좋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2차 전지의 경제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기술 혁신이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에서의 기술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R&D, 전략적인 R&D와 또 기술 혁신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탄소 중립 100대 핵심 기술이나 아니면 국가 전략 기술에서도 중대하게 다루는 부분이고 국가가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탄소 중립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은 과학기술 혁신이 결국에는 글로벌 개발 목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의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와 더불어서 수소와 원자력이라는 어떤 두 가지 중요한 기술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기술 혁신이 바로 그 기술의 미래와 탄소 중립에서의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백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소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석유화학의 어떤 공정 과정에서 얻는 부생 수소 등 그런 그레이 수소라고 부르는 부분의 영역과 수요와 기술은 존재했지만 우리 새로운 시장이 요구하는 어떤 청정 수소에 대한 기술력이나 아니면 생산, 저장, 운송 전반에 있어서의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여전히 기술 혁신과 인프라
인프라의 어떤 빠른 확장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산업 영역에서의 탈탄소가 어려운 영역과 에너지 장기 저장 등 그리고 운송 영역의 탈탄소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어떤 전략적 가치와 잠재력은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의 기술 혁신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여러 가지로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수소 기술 생태계와 그러니까 그러한 노력들을 그러한 과거의 에너지 기술이었던 재생에너지가 겪었던 길을 반복하거나 그 이상의 혁신을 보여준다면 수소 중심의 어떻게 보면 수소 에너지가 미래의 에너지원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탈탄소화가 어려운 영역에서의 수소의 역할은 매우 지대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정체되었던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으로 그런 소형 모듈 원자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원자력 기술들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면 그럼 어떻게 보면은 탄소 중립 목표에서 제시한 2배라는 그 목표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3배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용량 확장과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원자력 기술은 단순히 전력 생산뿐만이 아니라 그런 열과 다목적 용도로서의 산업의 탄소 중립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혁신적인 기술을 통한 우주 시대의 개척이나 아니면 운송수산에서의 혁신의 어떤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의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발표한 내용을 나머지 두 분의 연사께서 수소와 어떤 원자력의 어떤 나가야 할 방향과 그러한 부분에서의 도전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바라는 어떤 기술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정희 교수님께서 그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원작가 이정익입니다. 오늘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서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에 맞춰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제 제목은 탄소 중립의 비타민이라고 일단 적었는데요. 아까 김성교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원자력에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발전량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생산량도 늘어날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런 그 원자력의 비중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SMR이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대형 원전의 기여도도 당연히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SMR이 원자력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이제 대형 원전의 어떤 기저부하로서 역할도 계속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제가 비타민이란 말을 일부러 쓴 이유가 사실은 이게 필수적인 요소지만은 그렇다고 이게 꼭 이렇게 메이저라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만은 이게 메이저라는 느낌은 저는 최대한 전달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잠깐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실제로 이 원자력 기술 개발 역사를 쳐다보면은 이 원자력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 사실 항상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최초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 USS 노틸러스가 개발될 때 이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원자로를 만들겠다라고 미국 해군에서 제시를 하니까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엔지니어들조차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원자로 기술은 그 중성자를 저희들이 감속을 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성자를 감속을 시켜서 원자로를 만드는데 그 중성자를 감속을 시킬 때 쓰는 물질을 흑연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흑연을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 원자로의 크기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잠수함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결국은 엔지니어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 당시에 추진을 했던 해군 입장에서는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 엔지니어들이 최종적으로 그거를 넣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고 있는 물로
중성자를 감속하는, 즉 현재 냉각제가 물일 뿐만 아니라 중성자를 감속하는 것도 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물로 냉각하고 물로 중성자를 감속하는 원자로가 개발되면서 원자력 추인 잠수함에 마침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공한 원자력 추인 잠수함에 들어간 원자로 저희들이 가압경수로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보통 Pressurized Water Reactor라고 해서 줄여서 PW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PWR이 단순히 군용으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군용을 개발했던 해군의 그 하이만 리코버라는 제독이 민간에서도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쉬핑포트라는 곳에 이 군용에 사용됐던 그 핵심 기술만 활용을 해가지고 다시 민간용 PWR을 발전소를 짓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쉬핑포트 원자력 발전소가 되는데, 이 가압경수로가 1957년도에 이제 그 가동을 했고 그때 출력이 60메가와트입니다. 근데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60메가와트였는데, 그러고 나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에서는 그 이후 한 40년에서 50년에 걸쳐서 급격하게 원자력 발전소의 단일 호기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쭉 저희들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일 호기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저희가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 또는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발전 단가가 싸지는, 즉 원자력 발전소 현재와 같은 높은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사실 이렇게 단일 호기의 용량을 최대한 늘려서 저희들이 전력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 용량이 거의 20배, 30배씩 증가를 했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낸 것이, 이렇게 단일 호기의 원자력 발전소의 용량이 커지다 보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물론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을 만약 정량적으로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은 거의 비행기를 탔을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사고의 확률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이 전 세계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비행기 사고와 비슷하게 저희들이 후쿠시마 사고나 체르노빌 사고에서 보셨듯이 그 사고의 결과가 상당히, 또는 예후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듯이 이런 문제를 가지게 된 가장 큰 배경이 원자로 하나하나가 사실 대용량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양의 해결료를 갖고 있어야 되고, 많은 양의 해결료를 갖고 있다 보면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을 생산하게 되고, 만약 한 기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됐을 때 그 환경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분명히 사고의 확률은 낮지만은 사고의 결과가 커지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담이지만은 원자력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서 댓글 볼 때 제일 속상할 때가, 그렇게 좋은 거면 너희 집에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되게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기술적인 또는 안전성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외부 환경으로 나갈 수 있는 방사성 물질 양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사실은 건설하게 되면은 주변 지역을 방사성 비상계획 구역으로 잡아가지고 거기를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그 원자력 발전소의 부지를 여기저기 아무데나 할 수가 없는 그런 제한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자력 기술이 발전을 통해서 사실은 탄소 저감에 기여를 해왔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수력 발전 다음으로 사실 가장 무탄소 발전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향후 아까 국제기구에서 이제 우리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술이 사실 신재생 에너지의 급부상도 이제 필요하지만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무탄소 발전을 해왔던 수력과 원자력의 역할도 계속 유지되고 또는 더 증가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전주기 탄소 배출량으로 봤을 때 원자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제 이런 원자력 에너지가 사실 탄소 저감에 가장 큰 기여를 해왔다는 걸, 또는 앞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은 사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대형 원전의 문제점을 볼 수 있는, 한 호기에서 갖고 있는 방사성 물질량이 크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외부로 나타나는 환경 영향이 크다. 즉 사고의 그 결과가 되게 심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사실은 다시 원래 우리가 원자력 추인 잠수함을 개발했을 때 돌아가서 소형 원전으로 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출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한 호기에서 갖고 있는 방사성 물질량이 작아지게 되고, 한 호기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사실은 그 사고 결과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는 사실은 이런 소형 모듈 원전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대피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심각한 사고가 나더라도 이 주변 지역 주민들이 대피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주장이었던 반면에 최근에 뉴스케일이라는 미국의 회사가 미국 US NRC에서 미국 안전규제위원회에서 이 뉴스케일 원자로와 같이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주변 지역 주민들이 대피할 필요가 없다라고 인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인증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은 그 원자로의 높은 안전성과 그 다음에 그 사고가 아무리 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거기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이 작기 때문에 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전소 부지에서 10마일 정도의 직경을 가진 그 구역을 다 설정해야 될 필요 없이 발전소 부지만 우리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으로 설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기관에서 인증을 해줬다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인구 밀집 지역 또는 기존의 대형 원전이 상가하지 못했던 부지에 이제 SMR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규제가 사실은 허가를 해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소형 모듈 원전이 사실은 결국은 규모의 경제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성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형 원전과 같이 똑같이 운영을 하면 그 경제성을 저희들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형 원전과 완전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다수 모듈을 아주 소규모의 사람들이 우리가 운전할 수 있게끔 이거를 사실은 뉴스케일이 동시에 기술 개발을 해서 미국의 규제기관으로부터 이걸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소형 모듈 원전의 안전성과 그다음에 경제성을 이렇게 같이 갖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되게 괄목할 만한 기술 개발 그 결과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SMR 개발이 더 이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SMR의 활용처는 사실 다양합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SMR이 마치 대형 원전을 대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은 실제로는 SMR은 대형 원전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만든 노형이라기보다는 대형 원전이 들어갈 수 없는 곳, 대형 원전이 사용되기 힘든 곳에 사실은 원자력 에너지가 사용되면은 탄소 중립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활용체에 지금 SMR을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대체가 이제 있는데 교체가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럼 이건 대형 원자력 발전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부지를 저희들이 대신 활용을 한다, SMR로 활용한다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이 석탄화력 발전소가 사실은 기존 대형 원전에 들어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밀집 지역 또는 전력 수요 근처에 있기 때문에 대형 원전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 많을 수 있는데 이런 곳은 사실은 대형 원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SMR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또 이 노후화된 석탄화력 발전소 대부분의 발전량이 한 300-400메가와트 이하의 소규모 발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미 송전 설비를 저희들이 재활용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대형 원전보다는 SMR 훨씬 더 적합을 해서 저희들이 석탄화력 발전소 교체가 상당히 중요한 SMR 활용처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생산이나 이 산업 단지에 사용되는 열을 원자력에 공급하겠다. 이 부분도 결국은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설비를 저희들이 호스팅을 하거나 여기에 필요한 열을 공급하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재 규제로서는 이 공급하는 것이 되게 제한적일 수 있는데 SMR과 같이 안전성이 이렇게 극대화된 원자로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능도 이런 영역에도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SMR이 이제 이런 영역에 활용될 걸 생각을 하고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뉴스케일이 가장 이제 기술 개발 입장에서는 어떤 혁신성을 보여줬지만은 현재 가장 빨리 건설될 SMR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는 GE 히타치가 개발을 한 BWRX라는 300메가와트짜리 300메가와트급의 이 비등형 경수로라고 해서 이런 원자로가 지금 현재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사실은 달링턴 사이트에 2028년까지 건설이 완료돼서 전력 생산을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지금 쭉 인허가와 건설 인허가를 신청을 해서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공격적인 타임라인을 갖고 개발을 하고 있지만은 이 BWRX라는 기술 자체가 사실은 GE가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한 BWR이라고 하는 대형 원전에서부터 이 축소를 시킨 원전이다 보니까 사실 이미 다 검증된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에서 어떤 불확실성도 낮고 그다음에 GE와 같이 이미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설계 건설을 해왔던 그런 기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 타임라인을 맞출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가장 빨리 만들어질 SMR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BWRX 2028년에 이제 완공이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도 혁신형 SMR이 지금 현재 개발 중입니다. 혁신형 SMR도 사실은 지금 되게 타임 투 마켓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대형 원전에서 우리가 검증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소형 원전을 냉각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이거 대형 원전이 사실 냉각하기 더 어려운데 이 냉각하기 어려운 데서 우리가 이 안전성을 검증한 기술을 갖다가 소형화시키는 건 사실 훨씬 더 용이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혁신의 SMR 같은 경우에도 대형 원전에서 그 동안에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계와 과학연구계가 만들었던 기술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소형화하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말에는 적어도 표준 설계 인허가를 신청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2030년대 중반까지는 저희들이 실증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차 전력 수급 계획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35년, 2036년쯤에 저희들이 소형 모듈 원전을 적어도 한 700메가와트급 정도로 저희들이 실정을 하겠다. 근데 700메가와트라는 이런 용량이 나오게 된 배경은 사실 혁신형 SMR이 현재 한 모듈당 170메가와트고 그 170메가와트가 4기가 들어가야 되면 680메가와트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략 한 700메가와트 정도로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2030대 중반에 충분히 건설이 될 수 있다. 실증이 돼서 우리가 충분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평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들이 계획대로 쭉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203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을 이용을 해서 전력 생산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자력 발전소들은 사실은 이제 3세대 원자로라고 해서 1세대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원자 추진 잠수함에 들어간 그런 소형 원전, 그다음에 2세대가 이렇게 급격하게 대형화를 통해서 우리가 대형 원전을 만든 게 이제 2세대. 그다음에 3세대가 이 2세대의 기술을 그대로 갖고 가면서 경제성을 유지를 하면서 안전성은 아주 높여가지고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비행기 사고 정도 나는 확률로 우리가 만들 수 있게끔 만든 원전이 지금 이제 3세대 원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3세대 원전은 다 지금 1, 2, 3세대가 공통적으로 대부분 다 물을 냉각제로 쓰고 물을 감속제로 쓰는 원자력 기술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세대 원전부터는 저희들이 차세대 원자로로 부르는데 또는 선진 원자로로 현재 부르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물을 냉각제로 쓰지 않고 저희들이 다른 이 냉각제를 사용함으로 해서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하지 못했던 다른 영역에 이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이런 선진 원자로가 되겠습니다. 이 선진 원자로 중에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앞서 나오고 있는 곳이 지금 그 테라파워라고 해서 미국의 빌 게이츠가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원자력 업체가 되겠는데요. 이 업체가 지금 현재 GE 히타치랑 공동으로 와이오밍주에서 석탄화력 발전소 바로 옆에 이 나트륨 원자로 선진 원자로를 건설을 해서 이 석탄화력 발전소를 앞으로 선진 원자와 대체할 수 있는지 상당히 큰 규모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의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이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건설 인허가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빠른 지금 페이스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같이 갖고 있어서 부하 추출력도 아주 우수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미국의 지금 또 미국 정부가 하나 더 지금 그 실증을 지원하고 있는 원자로 중에 고온가스로 노용이 있는데 이런 엑스에너지에서 만든 XE100과 같은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다우케미컬과 같이 이제 그 석유화학공업에 필요한 열을 공급하는 원자로로 해서 현재 또 건설 인허가 를 아마 금년에 신청하는 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사실 대형 원전이나 기존 원자로가 잘 사용이 되지 못했는데 이런 선진 원자로를 사용하게 되면 물이 아닌 냉각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물이 아닌 냉각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기존의 원자력에서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온도가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다양한 활용처에 이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비단 전력만 저희들이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공장 중에서 특히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와 같은 공정에서도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사실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여론을 찾기가 상당히 이제 도전적인데 여기에 이제 원자력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원자력 연리용 협의체라는 것이 현재 구성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에 사실 이번 달에 과기부 주도로 민간 합작 사업이 시작을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고온가스로와 같이 이런 헬륨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원자로가 개발이 돼서 앞으로 이제 산업에 필요한 공정열 제공과 그다음에 수소 생산에 필요한 고온 증기 같은 것들을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원자로 실증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단순히 전력에서만 우리가 SMR과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공정에서도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데 이런 선진 원자로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을 하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민간 산업체는 이미 우리나라의 기술 개발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해외 선진 원자로 개발사와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기존의 원자력 산업계와 최근에 많이 달라진 점은 기존의 원자력 산업계는 정부 주도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던 반면에 현재 원자력 산업계는 점점점 민간 주도로 바뀌어지고 있고 점점점 민간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는 민간 주도의 원자력 산업 또는 원자력 에너지 이용 이런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얘기를 할 때 발전 그다음에 이 산업 쪽도 중요하지만 사실 교통도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같이 이제 특히 조선해양 산업이 아주 우수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해양 산업에 특히 해운 산업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해양 산업이 지금 사실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쪽에 이제 원자력을 지금 적용을 하려고 많은 그 우리나라 조선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의 조선기업, 일본의 조선기업들도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는 원자력 추진만 저희들이 생각을 해왔지만은 이제는 앞으로는 해양 발전이나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해양 부지를 원자력 발전소 부지가 꼭 육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양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해양 기술과 접목을 해서 우리가 선진 원자로나 SMR이 앞으로 해양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청정수소 에너지 기술에 대해서 박진남 PD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수소 에너지 관련 내용이고요. 개요, 정부 수소 정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생태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 경제를 우리나라가 계획하는 것을 보면 여기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수소 전기차, 그리고 수소 충전소, 수소 생산, 이송 저장입니다. 이 네 가지 영역이 활성화되면 수소 전기차와 수소 충전소 인프라는 잘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들이 잘 돌아가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확대를 해서 이제 수송용, 그러니까 버스, 트럭, 항공, 선박 쪽으로 이제 수송용으로 수소 시장이 확대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수소 발전용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수소 발전은 이제 연료전지 또는 수소 혼소 터빈, 암모니아 혼소 석탄 화력 발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산업용 수소 활용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산업용 수소 활용은 정유나 석유화학, 대표적으로는 수소 환원 제철 등이 있습니다. 수소 생산과 활용의 전 과정을 보면 수소는 크게 수소 에너지는 생산 부분, 저장, 운송 부분, 활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등 다양한 부분이 있고 또 해외에 수입하는 수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운송 쪽에는 기체와 액체, 그다음 해상 운송 등이 있고요. 활용 쪽에서는 말씀드린 수송용, 발전용, 산업용이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소를 공급하는 방안은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부생수소가 있고요. 부생수소는 이제 대산이나 여천, 울산에 있는 석유화학 단지에서 대부분 발생하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수소는 대부분 부생수소이지만 현재는 수요가 적어서 그렇고 장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는 부생수소의 비중은 아주 줄어들 것입니다. 그다음 가장 이제 편한 기술이 천연가스 개질 기술인데 기술 성숙도 굉장히 높고 경제성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하지만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만들기 때문에 CO2가 배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CO2를 포집해서 처리하게 되면 이제 분루수소인 청정수소가 되겠고요. 그다음 가장 좋은 것은 궁극적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전해가 되겠습니다. 탄소 배출이 제로이고요. 하지만 대신에 경제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 부분에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무난한 기술로 이제 원전과 연계한 수전해가 있는데 방금 이전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원전 연계 수전해 같은 경우에는 역시 탄소 배출은 제로고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에너지 자립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은 원전의 전력 생산 단가가 싸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유리하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안전성이나 핵 폐기물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게 수용성에 있어서 좀 이슈가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것을 청정수소로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냐에 대해서 약간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 주로 추진하고 있고 유럽도 많이 하는 것이 자국에서 원하는 만큼 수소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자국 외에서 수소 생산 여건이 우수한 곳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고요. 생산지로는 호주, 동남아, 중동, 북아프리카, 북미, 남미, 러시아, 심지어는 중국까지 이 풍력이나 태양광 자원이 좋은 곳 위주로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표적인 수소의 분류인데요.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설명을 안 하고 이제 색깔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그레이 수소고요. 천연가스를 계절하는 그레이 수소인데 이름에서 보이듯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청정수소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별표로 해놓은 것들은 다 청정수소 계열입니다. 이 그레이 수소 생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다 CCS를 처리하면은 이제 CO2 배출이 억제되기 때문에 이제 블루수소라고 부르고 이 청정수소 영역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메탄, CH4죠. 메탄을 직접 열분해 버리면 수소하고 고체 탄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CO2 배출이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청정수소로 해서 이제 청록수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와 수전해를 연계 생산하면 이제 그린수소가 되고요. 그 다음 원전과 수전해를 연계하면 핑크수소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제가 옐로우 수소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일반 전기, 전력망 전기용에서 수소 생산하면은 그레이 수소보다 CO2가 2배 더 이상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전기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CO2 배출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것으로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에서 말이 나오는데 지하에 수소를 채굴하는 천연 수소가 있습니다. 지하에 수소가 나오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에서 나오는 수소를 뭐 골드 수소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2019년 1월 달에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소 경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고요. 요 내용은 수소차, 수소 충전소, 연료전지 발전, 그다음 수소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고 2019년에 이런 논의가 있어서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가 시작이 됐고 이때의 목표는 이 비전에 보이듯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경제 그러니까 산업 육성이 큰 방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 10월 달에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 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이제 수소 경제를 보는 시각이 산업 육성보다는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쪽으로 바뀌었고요. 그걸 반영해서 2021년 11월 달에 수소 경제 이행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기본 계획은 크게 4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청정 수소 생산, 두 번째는 이제 인프라 구축, 세 번째는 활용입니다. 요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나머지는 이제 이거를 위한 이제 백업이고요. 그래서 4가지 영역이 있었고 보시면은 수소 활용에 있어서 특이한 걸 보면 2050년에 수소 사용량이 2,790만 톤입니다. 이 2,790만 톤은 감에서 엄청나서 지금 현재 수소 경제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생산되는 수소 총량이 200만 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790만 톤이라는 것은 지금 규모에서 거의 한 15배 정도 커지는 것이고요. 전 세계의 다른 나라의 어떤 목표치와 봐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상승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 정도를 해야만이 2050년에 우리나라가 원하는 탄소 중립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약 390만 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용단에서 먼저 수소에 대한 수요를 먼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만큼의 수소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해서 수소 생산 쪽으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수소 생산 쪽에서 역시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똑같은 양을 공급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2050년 같은 경우에는 그린 수소가 300만 톤 국내 생산, 블루 수소 국내 생산 200만 톤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서 한 2,300만 톤, 그러니까 80% 정도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이제 상정하고 있고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정수소 자급률은 60%로 잡았는데 이게 60%인 이유는 우리나라가 해외 생산 기지를 구축해서 우리 자본과 기술이 나가서 생산해오는 수소도 작업으로 보기 때문에 60%로 잡았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이제 수소 생산 기술이라든가 이송 저장 기술, 활용 기술 등의 다방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2050년에 이제 온실가스가 7.3억 톤 중에서 7.3억 톤을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수소가 2억 톤을 하겠다는 굉장히 수소 쪽에 제가 보기에는 할당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2억 톤을 수소 쪽에 밀어놨고요. 그 결과 수소에 의한 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약 4분의 1 이 수소로 이루어질 거고요.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3분의 1 정도를 수소로 하는 것으로 지금 상정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수소 쪽에 할당된 양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수소 활용 쪽을 보시면은 진입 장벽은 수송용, 발전용, 산업용 순입니다. 수송용은 경쟁 상대가 기존의 휘발유와 같은 연료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충분히 경쟁이 가격이나 이러면서 경쟁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발전용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까 가격이 저렴한 원자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발전이 있기 때문에 훨씬 경쟁의 강도가 올라갑니다. 수소가 진입하기 어렵죠. 산업용은 발전용보다 더 많은 양과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더 높습니다. 탄소 중립 기여도는 또 수송용, 발전용, 산업용 순이라서 사실 궁극적으로는 산업용, 발전용이 활용이 돼야만이 이제 수소가 이제 기여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수소 전기차나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현재 수소에서 메이저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궁극적인 수소의 목적은 탄소 감축이고 발전용, 산업용인데 이 두 개는 수송용과 발전용 연료전지고 발전용 연료전지는 또 수소 터빈이나 암모니아 혼소 등의 경쟁 상대가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 우리나라가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자리를 잡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규모 발전용으로 이제 수소 터빈이나 암모니아 혼소 석탄의 발전이 가능하고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수소 터빈은 50% 수소 혼소를 이제 개발 중이고요. 암모니아는 20% 혼소를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대규모 발전을 하려면은 궁극적으로 청정 수소나 청정 암모니아가 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공급 방안이 여전히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물량과 가격 두 가지 다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암모니아 혼소 석탄화력 발전 기술 같은 경우에 한국, 중국, 일본은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동남아도 호의적이고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국가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왜 석탄 화력 발전을 죽이지 않고 생명을 연장시키느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공격적이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적으로 컨센서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소 터빈은 국제적으로 모든 국가가 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산업용 활용은 연료하고 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우리나라는 30년까지는 산업용 활용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계획을 낸 게 포스코가 30년까지 수소난제철로 철강을 100만 톤 생산하겠다 했는데 이걸 위해서는 수소가 10만 톤 필요합니다. 청정수소로. 그래서 지금 현재 포스코는 이거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까지 세우지 못하고 있고 계속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먼 미래 이야기라서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부생수소를 쓰고 있고요. 계질 수소까지도 사용할 겁니다. 그레이 수소지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블루 수소나 청록 수소에 의존할 거고 장기적으로는 무탄소 전원을 이용한 수전의 수소 그러니까 원전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전의 수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수소 충전소는 전부 다 부생수소로 공급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사용되는 수소는 다 부생수소입니다. 계질 수소는 국가적으로 설비가 몇 군데 구축이 됐는데 활용도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소의 소비지와 생산지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설사 생산량이 더 많더라도 소비지에 다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 어떤 유통의 균형이 필요해서 그런 측면에서 생산량은 충분하고 계질 설비도 있는데 얘들을 활용을 많이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블루수소는 SK에서 이제 보령에 25만 톤规模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하지는 못했고요. 생산된 CO2는 해외에 묻을 예정입니다. 청록수소는 이제 R&D 단계고요. 그린수소는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인 기술이지만 생산 단가가 높고 유럽이나 중국 등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수백 메가와트짜리 수전의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제일 큰 곳이 이제 10메가와트 실증을 이제 애기평에서 하고 있고요. 그린 생산의 가장 큰 이 가격은 캐펙스는 수전의 설비 가격, 오펙스는 전력 요금이 되겠습니다. 핑크 수소는 이제 원전 전력을 활용하고 저가로 청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인데 원전 1기가와트를 만약에 수소 생산에 전적으로 할당하면은 약 15만 톤 정도 수소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원전 한 기로. 근데 이 원전 전력 수전의 활용을 하고 이걸 청정수소 인정을 받으려면은 규제나 텍스노미 등 해결할 과정이 있어요. 예를 대표적으로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거 저장 시설이 없는 국가에서 생산한 전기는 청정 전기로 아마 인정을 못 받을 겁니다. 근데 텍스노미 쪽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해외 청정 생산 기지를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걸 위해서는 국내 자본 확보 및 국내에 일을 할 수 있는 기술 확보가 필요하고 저희가 그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송민 저장은 이제 현재는 다 고압 튜브 트레일러로 이렇게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잘 실어 나르고 있고 중기적으로는 이제 액체 수소가 더 많이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액수 탱크로리를 이제 활용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천연가스 배관망처럼 이 배관망을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해상 운송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200기압 튜브 트레일러로 이제 하고 있는데 450기압 튜브 트레일러는 지금 실증하고 있습니다. 개발해서 액체 수소 탱크로리는
전량 수입이고 국내에서 이제 막 개발해서 실증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100만 원 이제 석유화학 단지에는 있지만 아직까지 국가적으로는 구축이 안 돼 있지만 장기적으로 구축 예정이고, 해외 수소 수입이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 대부분 사람이 예측하기에 암모니아가 먼저 진행될 것이고 액체 수소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국제 무역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여기에 무역망에 끼어들기만 하면 되는데 액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전부 다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수소 충전소는 지금 현재는 대부분 이제 700기압 수소 충전 대부분이고요. 올해부터 이제 액체 수소 충전소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SK에서 이제 인천에서 액체 수소 생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동을 시작하고, 지금 핵심 소부장의 국산화, 내구성 및 효율 향상을 위해서 이제 통해서 경제성 확보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고압 기체 수소 충전소하고 액체 수소 충전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점유율이 결정되고 될 거고요. 수소 충전소는 대용량화 그리고 또 고속 충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수소 충전소 구축된 물량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2위 정도입니다. 중국이 1위인데 하지만 이 구축의 질이나 이용률을 고려하면은 수준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제 감사합니다. 그 발제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주요한 기존의 에너지 정책과 뭐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고, 그 수소와 저희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정부 R&D 투자에서도 이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현재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차세대 에너지 기술 확보와 관련된 카테고리로 R&D 투자를 중점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주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 녹색 전환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교 연구위원님이 발제하신 그 탄소 중립 정책과 녹색 전환, 에너지 기술 생태계 전략에 대해서 패널분들의 의견과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과거에 그 로마 클럽인가 거기에 뭐 어떤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모순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탄소 중립하고 경제 성장이 두 가지가 과연 양립이 가능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로마 클럽이나 과거의 이러한 여러 가지 리포트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는 일부 탈성장을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부의 경제학자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정책이나 각국의 경제 정책에서 성장이라는 단어가 빠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사실 과거부터 녹색 성장의 개념이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가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예시들을 기술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과거 오랫동안 그런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비쌌고 그런 보조금 기반의 시장이었는데, 현재 기준에서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출시되는 전기차의 60% 정도가 그런 라이프 타임을 봤을 때 더 경제적이다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보조금 기반 생태계에서 시장 경제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 혁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경제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가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화석연료 기반의 현재 관점에서는 여전히 비효율적이고 어려운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저탄소 경제 생태계라는 그 전략 속에서 더 많은 어떤 경제적 성과와 그것이 이익이 만들어지는 구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탄소 배출에 대한 외부 효과를
그런 경제 생태계에서 내재적으로 포함시켜서 그 비용을 시장과 기술에서 소화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정식에서의 어떤 선진국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글로벌 생태계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75억 인구의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나 인구가 증가하는 아프리카와 어떤 아시아의 지역들을 봤을 때 100억 인구가 됐을 때도 그러한 부분이 가능하냐라는 그런 부분에는 불확실성이 있고요. 역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그 부분이 인류의 어떤 미래나 저탄소 경제의 궁극적인 구현을 좌우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탄소 중립에 어쨌든 희망을 주신 것 같아서 되게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제 궁금한 게 이 해외에서는 또 이 어댑티브 기술에 대해서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클라이밋 크라이시스를 우리가 막는 걸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그걸 만약 막지 못했을 때 거기에 또 적응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라는 그 의견을 가지신 학자들도 많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당히 또 중요한 지적인데요. 저희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글로벌 아젠다를 던졌지만 그런 탄소 중립 자체가 그런 우리의 예측과 노력에 불구하고 2070년 정도 돼야지 긍정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기후 적응 기술에 대한 정책적인 수요는 상존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가 장기적인 방향성 그런 저탄소를 만들어야 되는 기후 완화 기술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동시에 기후 적응 기술에 대한 수요와 그런 부분에서의 혁신도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략 방향성 측면에서 생각할 때 국가 R&D 측면에서도 적응 기술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수요가 존재하고 그러한 부분에서의 어떤 기술적 필요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전략적 집중이 또 중요해지는 시점도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 방향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시나리오 속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지속 가능성을 미래에 확보하는 부분과 현재의 경쟁력과 또 현재의 어떤 상황을 타개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되는 어떤 복합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돼서 과학기술적 역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주요하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또 하나는 탄소 중립 투자에 대해서 편익 추계가 이제는 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들이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 편익이 계산된다라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면서 좀 시급히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시급성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정책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사전 질문으로 들어온 거 하나를 좀 김성교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와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정책, 경제, 사회적인 문제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감축량은 현재 미미한 상태고 급진적인 진행이나 이런 것들도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성교 연구위원이 보시기에 그래도 그간의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과가 무엇이고 긍정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가능성이 어떤 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 지적과 또 그런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체 에너지, 1차 에너지를 10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30% 미만이고요. 그 안에서의 재생에너지나 원자력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비율은 3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전반적인 에너지 상황에서 볼 때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의 생태계고 이러한 부분에서의 전환이 우리가 가시적으로 얻는 것이 있느냐라는 어떤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력 산업 관점에서 볼 때 선진국 중심에서의 재생에너지의 어떤 빠른 증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0년 동안의 에너지 전환 역사에서 볼 때 되게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예로 한 20년 전만 해도 어떤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기대는 상한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전력 생산의 10에서 20% 정도면 그런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과의 정합성으로 인해서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현재 유럽 전반적으로 풍력과 태양광이 30%를 넘었고, 뭐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경우에도 30%를 넘고, 일부 지역에는 40%가 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생에너지의 확산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재생에너지 한계를 넘어서 상한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러한 간헐적인 문제나 새로운 문제를 대응하는 전력망 안정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기술 혁신이 이끌어가는 어떤 낙관적인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 나머지 80% 전기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의 여전히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석유나 아니면 석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또 오늘 논의되었던 그런 수소나 아니면은 그런 원자력의 어떤 기술의 어떤 잠재력은 그러한 부분에서의 탈탄소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소 중립과 비타민,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서 이정희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패널 분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하나 질문. 그 SMR 이제 원자로 얘기가 많은데 SMR 같은 경우에 그 발전량의 부하 제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 원전 부하 추정 얘기할 때 보통 주파수 제어랑 AGC라고 해서 오토매틱 그리드 컨트롤이랑 그 다음에 일일 부하 추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SM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적어도 주파수 제어랑 일일 부하 추정은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기술 개발에 포함이 돼 있고 AGC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기술 개발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토매틱 그리드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력망 운영자가 원전의 부하를 그러니까 저희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현재 저희 법상에서 이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가 되었고요. 발전량 저희들 지금 개발하는 혁신형 SMR 같은 경우에는 대략 5% per minute 정도의 출력 변동률을 갖고 있는데 그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가 그 가장 최신 석탄화력 발전소가 할 수 있는 부하 추정 운전 능력을 일단 저희들이 목표로 잡았고 하지만은 이제 아까 그 잠깐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해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빌 게이츠가 투자한 원자로 나트륨 원자로와 같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같이 이 연계가 된다면은 부하 추정 성능이 훨씬 더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ESS와 연계된 SMR 기술을 같이 개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부하 추정 성능이 더 개량될 걸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SMR 같은 경우엔 글로벌 첫 호기의 실제적 구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 기술 기반의 역시 첫 호기 구현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실질적인 구현 시점이 언제가 될까라고 바라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내 원전 생태계 혁신 기반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R&D 제도 규제 측면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뭐 아까 잠깐 발표 자리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해외에서는 빠르면 2028년에 지금 첫 SMR이 아마 뭐 발전을 시작할 거다 이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적어도 2030년대 중반에는 확실히 SMR 기반의 어떤 전력 생산까지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전에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던 그 그러니까 선진 원자로를 이용한 수소 생산이나 산업용 공정열 공급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적어도 2030년대 중반에는 그 첫 실증 호기를 저희들이 건설을 해보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30년대 중반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 기술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 R&D 측면에서는 기술 개발 입장에서는 사실 불확실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확실성이 높은 쪽은 오히려 규제 쪽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원자력 규제 자체가
대형 원전 위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험도 기반의 실제로 그 원자력 시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기반의 어떤 규제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원자력 시설이면은 무조건 다 만족을 해야 되는 어떤 그 규격이 있는 형태로 규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소형 원전에서 이게 대응이 되지 않는 그런 규제 형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을 해서 훨씬 더 안전한 원자로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현재 대형 원전 규제로 갖고 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성이나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에 좀 저희들이 적극적인 이 선진 원자로와 SMR의 어떤 혁신적인 안전 기술을 제대로 평가를 하고 그걸 안전성을 저희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규제 체계 완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제 내용을 좀 들으면서 그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이제 SMR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 그리고 또 일부 오해가 좀 풀리는 내용들도 있었고 굉장히 좀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좀 됐는데요. 사전 질의를 좀 인용해서 좀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좀 아주 어려운 질문이면서 아주 간단하기도 한데요. 한국형 SMR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형 SMR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 기술 전략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제 전문가로서 정책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역기능을 좀 최소화시키고 좀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정책적 기준이 있겠지만 기술 전략은 상당히 이제 다양할 수 있거든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런 어프로치를 하는 게 가장 좀 전략적으로 유효하겠다. 혹시 이런 고민 있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질문이시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현재 정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저도 되게 동의를 하는 어떤 정책 방향인데 SMR과 같은 이런 원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 단위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수출이나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졌지만은 SMR로 내려오면서는 사실은 한 호기가 다 사실은 민간 투자로도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 규모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민간 주도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민간 주도의 SMR 개발 사업, 그러니까 개발 방향으로 계속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저는 그게 아주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기술 전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SMR 아까 전에 활용처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형 원전과 저희들이 경쟁하기 위해서 만드는 노형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대형 원전의 전략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SMR이 결국 대형 원전을 대체자로서 보인다기보다는 기존의 원자력 에너지가 사용되지 못했던 사용처에 들어가는 게 일단 더 집중을 해서 우리가 기술 개발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현재 기존의 석탄화력,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만약 예를 들면 에너지 공급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사실 공급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바틀렉으로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떤 송전망이나 에너지를 저희들이 수송하는 이런 망을 만드는 게 상당히 도전적인데 기존에 우리가 이미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발전소 설비, 예를 들면 석탄화력 발전과 같은 설비들을 우리가 SMR로 대체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되게 정부의 적극적인 기술 개발 전략과 정책들이 같이 뒷받침이 돼야 될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산업 공정열 같은 것들 저희들이 이제 탈탄소화를 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고 할 경우에 이 부분도 사실은 정부의 정책과 또는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도 이제 조합이 돼가지고 현재 어떤 그 선진 원자로와 그다음에 혁신형 SMR 이 두 기술 개발이 전략이 현재 짜져서 만들어져 세워져서 저희들이 그걸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세 번째 그 주제였던 이 청정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쭙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수소 경제, 수소 생태계가 그 에너지 믹스 정책과 그 에너지 전달 그 매개로서 굉장히 주요한 기술로 저희가 정부 정책에서도 계속 다루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박진남 PD님께서 좀 발제해 주셨던 수소 에너지와 생태계에 대해서 좀 패널분들의 의견과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소 전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까 뭐 저 발표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선진 원자로를 이용해서 지금 저희들이 수소 생산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까 발표해 주신 자료상에서 이제 여러 수소 공급처가 있는데 그 수소 공급처 중에 원자력 수소가 적어도 경제성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을 달성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사실은 해외 도입, 이제 아까 전에 우리나라 수소 전체 이 로드맵을 보면은 해외 도입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할 걸로 보이는데, 이 해외 도입을 하는 수소의 생산 단가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럼 이거와 경쟁을 하면 원자력 수소가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먼저 이거는 이제 국가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데요. 이제 국내를 이야기하면은 이제 국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청정 수소를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저가로 공급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내가 모두를 충족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는 그거를 모두 충족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 단가와 그 물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만 보면 일단 원전이 제일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원전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되고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원전이 가장 국내에서는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경쟁 상대는 뭐냐 하면은 해외에서 생산한 그린 수소, 해외에서 생산한 그린 수소를 수입하는 것 대비 국내 생산 원전 수소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첫째는 경쟁력과 상관없이 이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일정량의 물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게 서로 상대의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해외 그린 수소 생산 단가보다 국내 수소 생산 단가가 한 킬로그램당 한 2불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2, 3천 원 정도 수준이 높은 것은 커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 간 운송에 따른 운송 비용, 그리고 운송 과정에서의 수소 손실 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면 한 2, 3천 원 정도까지는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국내에서 지금 현재 원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전력 단가를 킬로와트당 60원으로 친다면 그 정도로 하면은 국내 수소 1kg 아마 10,000원 이하로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 조금 더 가격 저감을 하고 또 수전의 설비를 적거하고 하게 되면은 더 낮출 수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뭐 적어도 킬로그램당 한 5,000원 이하, 궁극적으로는 한 2, 3,000원까지 가야 되겠지만 킬로그램당 5,000원 이하면은 현재의 그레이 수소보다 더 낮은 가격에 생산하는 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난이도가 얼마나 높으냐 하면은 산업용이나 발전용은 대부분 뭐 2,000원, 킬로그램당 2,000원 정도의 가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용이한 수송용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10,000원이 되더라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에 따라서 또 요구하는 수소 물량과 가격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발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래 수소의 가능성을 되게 크게 평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소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탄소 중립 시나리오나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혼소과 같은 이제 석탄 화력 발전에서의 혼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형이고 조만간 그런 부분을 구현해야 되는 부분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수소 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될 분야가 좀 다른 국가 대비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 우선순위가 그런 산업이나 여러 가지 수요를 생각했을 때 차별적으로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특히 어떻게 보면 산업이 중요한 국가 측면에서 볼 때 산업 기업 연계를 고려한 R&D와 실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뭐 발표했을 때 수소의 분야가 굉장히 넓고요. 생산과 이송, 저장, 활용이 굉장히 넓은 범위에 걸쳐져 있는데, 그래서 이 어디를 포커싱 하느냐, 어떤 효과를 본다면은 예를 들어 뭐 활용 쪽에 치중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재 우리가 가진 것과 어떤 가능성을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수소 전기차 기술은 글로벌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 기술은 뭐 토요타하고 쌍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글로벌 탑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수소 충전소 쪽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굉장히 높은 이용률과 고급 설비를 많이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전기차 충전소에 있어서는 계속 이제 글로벌 탑을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건 단기적으로요. 중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수소 생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전의 기술과 이 수전의 기술을 이용한 수소 생산, 운용,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소 생산과 운용이라는 건 이제 재생 에너지와 어떻게 연계해서 저가로 수소 생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거냐,
그다음 또 원전을 어떻게 활용해서 할 거냐 그런 쪽에서 어쨌든 국내에 현재 수전의 시스템 생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글로벌은 경쟁이 치열한데 국내에 아직도 생산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 업체를 육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해외에 우리나라 이제 수소 생산 기지도 이제 우리나라 기술과 자본이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산업용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사실 산업용 활용은 엄청난 비용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전부 다 경제성보다는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다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쪽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산업용 활용도 이제 봐야 될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수소 전기차 충전은 그다음 연료전 발전 연료 세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이제 탑을 유지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한 기술은 수전의 시스템 기술을 하고 이걸 활용해서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운용 기술 그 두 가지는 확보해 가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전 질문 하나 좀 인용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마 앞에서 패널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과 좀 연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물어보는 질문 같긴 한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수소 생산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결국에는 청정 수소가 목표가 될 걸로 생각하는데요. 두바이와 같은 지역에서는 이제 태양광을 이용해서 수소 생산 단가가 제로에 수렴되도록 할 수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저희가 기존 석유나 천연가스처럼 해외 의존도가 더욱 커지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수소 생산보다는 운송이나 활용 쪽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국내외 생태계에서 관련해서 좀 어떤 고민이나 전략이 좀 있으신지 여쭙는 질문입니다. 네, 먼저 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이제 수전의 수소 생산 단가가 있는데 이 수전의 수소 생산은 이 수전의 설비 가격 캐펙스하고 전력용 오펙스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아무리 전기요금이 싸더라도 캐펙스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단가가 뭐 영해 수렴한다는 건 좀 과도하게 생각하신 거고요. 기본적인 생산 단가는 존재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의존도가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뭐 한 80% 이 정도로 수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생산을 안 한다는 것도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해외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나가서 수소 생산 기지를 구축해서 거기에서의 안정적인 수소 공급선을 확보할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생산 쪽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더군다나 이 생산 쪽 특히나 수전의 시장 이쪽은 굉장히 큰 시장이 예상되는데 그거를 남한테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장도 우리가 같이 뛰어들어서 경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운송이나 활용 쪽은 사실 경제성이 나오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활용 쪽은 진짜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지금 시점에서 활용 쪽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시일을 두고 계속 상황의 추이를 봐야 되는 것이고 운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저희가 운송에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국제간 운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제간 운송은 한 국가나 한 기업이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액체 수소 같으면은 액체 수소 인프라 구축하려면 돈이 아마 뭐 몇십조, 몇백조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국제 운송에 대해서 뭔가를 투자해서 결과를 내려면은 엄청난 선투자를 통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쪽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국제간 운송에 대해서 뭐 주도적으로 뭔가를 노력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주제별 토론은 이걸로 좀 마치고요.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바로 저희가 이제 몇 주 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 질문들을 쭉 접수해서 받았습니다. 패널 분들한테 먼저 미리 전달은 해드렸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좀 몇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교 연구위원님한테 들어온 사전 질문인데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환경 악화와 경제사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 악화의 원인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탄소 중립을 강요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녹색 기술의 전환과 에너지 혁신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정 부분 앞서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에너지 전환의 우선순위나 속도가 국가별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숯과 나무 같은 것을 통해서 난방과 그런 요리 등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전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어떤 인구조차 한 10억 명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에너지 접근성을 확대한과 동시에 탈탄소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과 그런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진국 중심의 여러 가지 기금이나 여러 노력을 통해서 그런 개발도상국과 저개발 국가의 에너지 전환을 그런 투자하는 그런 노력들도 동시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과업에 비해서 충분한가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경제성과 그런 그 확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기술 개선이나 기술 개혁이라는 그 부분들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경제성을 상당 부분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00년이 되면 이제 100억 명 인구를 달성하게 되는데 그 인구 증가의 대부분이 저개발 개발도상국에서 오고 그런 부분이 에너지 수요의 증가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이 현재의 어떤 그 노력들이 점점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과업으로 다가온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중대한 부분은 선진국에 편입된 국가로서 그러한 그 기후변화 대응 자체가 유럽과 미국에서 탄소 국경세 등 산업 규제나 그런 수출이 어려운 어떤 산업적인 어떤 허들로 작동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선진국의 속도에 맞춰서 전환을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그 과업을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전반적인 전환이 상당히 크게 요구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약간 이제 뭐 전문 분야를 조금 벗어난 것 같긴 한데 정책적인 사이드의 좀 질문이지만 뭐 알고 계시는 현황이나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좀 있다면 의견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탄소 중립 달성과 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해서 중앙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좀 올바른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국가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고 볼 때 탑다운적인 접근과 아니면 반대의 어떤 다운에서 탑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의 접근이 모두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 정부가 먼저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지자체별로 탄소 중립을 여러 가지로 선언하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이 어떻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인구가 적지만 석유화학 시설이 있는 전남, 여수 이런 부분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많고요. 그쪽 부분에서의 탄소 중립의 달성은 어떻게 보면 수유지인 경기도나 서울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어떻게 보면 일관적이고 연속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그런 부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산업 부분별이나 지역 부분에서의 탈탄소 전략의 정합성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과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정책 추진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어떤 통합적인 관리 체계의 구축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탄소 중립을 선언한 그런 부분들은 정책 방향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한 선언적인 부분이고요. 실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그런 지역의 정책들과 중앙정부의 어떤 정합성을 계속해서 맞춰 나가고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부분에서의 그런 진도가 더 빨리 나가든 미진하든 이런 부분들을 종합 조정하고 또 새로운 목표를 수립하는 그런 유연한 정책 추진 체계 역시 상당 부분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발제됐던 탄소 중립의 비타민 그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사전 질문을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그 연구자나 학생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니까 좀 고려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SMR 기술이 상용화된다고 하더라도 도심지나 거주지 인근에 SMR을 운영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전과 직결될 만큼 완전한 안전이 담보된 후에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현재 SMR 개발 업체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공통점 중에 하나가 SMR의 기존 지금 발전소 건물이 기존 어떤 대형 원자력 발전소나 어떤 그런 그 플랜트와 같은 주민 혐오 시설이 아니라 주민 친화적으로 이렇게 백화점이나 뭐 이렇게 최신식 박물관이나 이렇게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형 모듈 원전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주변의 주민들이 절대 피해를 입지 않는다, 대피할 필요가 없다.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하고 그거를 규제랑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그 안전성을 보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지나 거주지 인근에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거를 이제 지향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이런 SMR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원자력 발전소와 설계 개념이나 기술이 많이 혁신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처음부터 저희들이 도심지나 어떤 이런 그 거주지 인근, 뭐 전력 수요지 인근에 바로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력 수급 계획 기본 계획이나 아니면은 이런 그 선진 원자로 실증 같은 것들도 대부분 다 이미 기존의 원자력 설비가 들어있는 그 부지에서 먼저 기술적인 실증을 다 완료를 하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에 대해서 뭐 안전성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여러 그 기술적인 성능에 대해서도 다 실증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SMR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방향에 어떤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서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나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발제 내용에서는 이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자료는 이렇게 절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그래도 질문은 궁금해하시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형 원전 대비 SMR의 상대적 안전성 및 경제성에 대해서 보다 수치적인 관점에서 비교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네. 안전성 측면에서는 현재 혁신형 SMR과 같이 이렇게 주민의 대피가 필요 없을 정도가 되려면은 현재 대형 원전보다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1000배 더 안전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정량적으로 수치화가 되어 있고요. 경제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형 원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발전 단가를 가지겠다라는 목표를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형 원전보다 저희들이 비슷한 수준이라 말씀드린 건 더 쌀 수는 없고요.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설과 제작 기술로 SMR을 만든다고 했을 때 대형 원전보다 값싼 전력 생산 단가를 가진 SMR을 만들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은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탄화력 발전소와 같은 어떤 기존의 발전 설비를 탄소를 배출하는 설비를 대체를 할 경우에 그 대체 효과와 그다음에 송전선을 새로 구축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세이브가 된다면은 사실은 SMR의 어떤 그 경제성이 대형 원전만큼 종합적으로 더 향상될 수도 있는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측면에서는 대형 원전과 그러니까 발전 단가로만 봤을 때는 사실은 SMR이 조금 더 비쌀 수 있지만은 사회적인 효과나 종합 효과를 봤을 때는 오히려 SMR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세 번째 주제였던 그 청정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박진남 PD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소 경제 확대를 위해서는 수소 충전소의 확장이 필수적인데 기체 수소와 액화 수소 중 어떤 것이 경제적 관점에서 더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셨네요. 제 말이 답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저희가 주유소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휘발유 저장고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수소 충전소는 수소를 저장하는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체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0kg 정도를 고압 기체로 저장해서 사용하고요. 액체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한 3톤 정도 그 액체 수소를 저장하니까 저장량 측면에서는 액체 수소 충전소가 훨씬 큰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기체 수송 충전소 같은 경우 액체 수소 충전소는 저장 탱크가 연결돼 있어서 그냥 채우기만 하면 되는데 일반 휘발유 충전 주유소처럼. 근데 기체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200kg짜리 튜브 트레일러를 뗐다 붙였다 해야 됩니다. 그걸 교체하는 동안에는 이제 활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단점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액체 수소 충전소가 유리합니다. 1회 운송량도 기체 수송소는 200kg인데 액체 수송소는 뭐 3톤씩 운행하기 때문에 운송이나 충전 측면에서 이제 액체 수소 충전소가 유리한 면이 있고요. 하지만은 이 액체 수소 충전소는 액화를 시키는 플랜트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액화 공정을 거치면은 공짜는 없으니까 그 생산 단가가 킬로그램당 한 1,000원 정도는 가격이 더 붙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약간의 에너지 효율 손실도 있고요. 그래서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서 결국은 지금 이제 막 액체 수소 충전소가 원래 보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결국 시장에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하나가 더 낫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전 질문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에 기후 변화도 너무 심하고 또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생태계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시간을 고려해서 좀 많이 좀 곤란해서 여쭤본 점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좀 저희 그 토론과 질의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질의응답을 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포럼을 통해서 토론된 주제의 정책 수요와 다양한 의견들은 저희 키스텝에서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재현 그리고 전략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발제자분, 패널자분 그리고 참석자분께 감사드리고요. 현장 및 온라인 생중계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포럼 실무자 준비해주신 실무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공지 말씀드리면 이 다음번 키스텝 포럼은 9월에 있습니다. 신세계를 개척하는 전략기술과 자원탐사를 주제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우주와 육상, 해상을 주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9월 25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170회 키스텝 수요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